예, 안녕하세요. 장효빈 강사입니다. 전국 보디빌딩 연합회에서 공개한 구술 공개 문제 158문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 158문제에서 10% 정도는 저희한테 조금 생소한 보디빌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보디빌딩이 시행된 배경에 대해 서술하시오.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보면은 아시안 게임에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게 기념비적인 일이 있거든요. 그게 2002년도에 부산에서 시행된 아시안 게임에서 제일 처음으로 보디빌딩이 정식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이때 저희 선수들께서 좋은 기록들을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게 한동기 선수, 강경원 선수, 조항붕 선수, 여기에 또 교체는 없지만 이진호 선수까지도, 이 네 분의 선수들 이름만 들어도 아실 만한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각각 금메달, 동메달을 획득하셨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카타르 아시안 게임 때도 보디빌딩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됐고요. 그리고 2010년도에도 되면 좋았을 텐데, 그때는 그 아시안 게임으로 채택되지 않고, 이때 새로 생긴 게 2008년부터 비치 아시안 게임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때 발리에서 열렸는데요. 이때는 또 이신호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시안 게임에서 어느 정도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나라가 보디빌딩에서는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2002년, 2006년도에만 아시안 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지정이 됐고, 2010년부터는 지정이 되지 않았고요. 2008년부터 열린 비치 해변 아시안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계속 정식 종목으로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디빌딩 복장 규정에 대해서 말하시오. 일단 남녀 공통으로 복장은 깔끔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요. 질감이라든지 색상 섬유 정도는 어느 정도는 선택이 가능한데요. 일단 그 트렁크라든지 비키니에 화려한 장식 같은 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그 트렁크에 4분의 3을 가려야 한다. 그리고 여자의 경우에는 2분의 1을 가려야 한다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빌딩 복장에서 신발의 경우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게, 저희가 TV에 보통 더 잘 노출이 되는 것은 그 사설 대회들이 많이 노출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뭐 복장도 다양해지고 컨셉도 있고 액세서리라든지 소도구까지도 사용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보디빌딩은 이제 그것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 신발 착용이 불가능하고, 그리고 액세서리의 경우에는 남자는 결혼 반지 정도까지, 그리고 여자는 결혼 반지와 팔찌 귀걸이 정도만 착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대회에 따라서 여성의 그 두발에 대한 제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니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대회에 임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디빌딩 시합 무대의 포즈대 규격에 대해 말하시오. 저희가 포즈대 규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보디빌딩에 굉장히 이제 매니악하게 접근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솔직히 관심 밖의 일일 것입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서 어느 정도 외우고 가야 합니다. 또 포지대 규격의 중요한 점이, 일단 심판의 위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80cm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무대가 너무 높으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심판원들의 이제 앉는 위치까지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시합은 당연하지만 무대의 정중앙에 있어야 되고요. 또 길이가 6m인데요. 이 6m인 이유가, 탑을 세우면은 총 6명의 선수를 뽑아가지고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1m당 뭐 1명 이 정도로 잡아서 포즈를 잡고요. 그리고 또 맨발로 무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카펫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적인 것만 좀 기억하시면은 크게 답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또한 과거에 기출된 적이 있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남자 경기 규정 포즈 7가지를 말하시오. 7가지라서 약간 헷갈려가지고 처음에 암기를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는데요. 이게 뜻을 알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거울을 보면서 영상 보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규정 포즈 첫 번째는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라고 하는데요. 프론트는 앞, 그리고 더블은 2개를 얘기하죠. 그리고 바이셉스는 저희 상완 이두근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포즈들을 다 나열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풀어보면은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는 전면에서 이두근을 보여주는 포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프론트 렛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프론트는 앞, 렛은 라티시머스 돌사이, 그래서 광배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프레드는 뭐 펼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전면에서 광배근을 펼쳐서 보여주는 포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드 체스트, 옆에서 체스트 가슴을 보여주는 포즈, 그래서 측면 가슴 포즈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전면 포즈가 끝나고 이 뒤부터는 백 더블 바이셉스, 그래서 뒤로 돌아서 등과 뭐 둔부라든지 그리고 이두근, 종아리까지도 보여주는 포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반복돼서 뒤에서 렛을 스프레드, 펼치는 포즈, 그래서 그게 후면 광배근 포즈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6번은 사이드 트라이셉스, 옆으로 서서 삼두근 쪽을 보여주는데 이때 또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가슴도 같이 보여줄 수 있고, 또 대퇴근, 대퇴근에서도 그 포즈에 평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업도미널 앤 사이, 그런데 업도미널은 복근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사이는 대퇴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뜻을 알아가지고 이해하고 몇 번 연습해 본다면은 헷갈리지 않을 만한 쉬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자 규정 포즈 4가지를 말하시오. 남자 포즈에서 3가지를 빼는데 여자 포즈 같은 경우는 손동작이 조금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정확하게 사진이라든지 영상을 참고해서 어떤 모습이다 하고 이미지와 단어가 매칭이 되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론트 포즈는 이제 남자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와 비슷하고요. 사이드 체스트는 3번째였던 측면 가슴 포즈와 비슷하고요. 그리고 백 포즈는 백 더블 바이셉스하고 비슷하고, 이제 사이드 트라이셉스는 그 남자 6번째 포즈와 동일합니다. 근데 손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번 보디빌딩의 심사 규정에 대한 심판원의 주의사항에 대해 말하시오. 이 문제 또한 출제 빈도가 꽤 있었습니다. 이제 상식상의 이야기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심판원과 담화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심사 결정에 의도적인 영향, 그리고 또 심사하는 동안은 사진도 못 찍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지도를, 만약에 나의 애 제자가 저기 무대에 있어도 심판이라고 하면은 지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심판의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알코올, 술 같은 거는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심판의 의무로 이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공정한 심사, 그리고 경기 규칙 준수, 책임감, 그리고 또 소집된 회의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 지금 이 내용이 전국 보디빌딩 연합회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외워서 답변하시면은 제일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본선 시합 제1라운드의 경기 방식에 대해 말하시오. 본선 1라운드의 경기 방식은 자유포즈입니다. 그래서 선수는 TV라든지 영상에서 또 보시면은 이것도 잘 보이실 텐데요.
자유 포즈로 한 명씩 나와서 제한 시간 내에 본인이 준비한 음악에 맞추어 개인 연기를 해야 됩니다. 이때 어느 때는 좀 출전 선수가 많으면은 뭐 2, 30명 이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이 나와서 자유 포즈로 공연을 하는데요. 시간이 남자 선수는 1분, 각각 남자, 여자 선수들은 1분씩이고 혼성일 때는 1분 30초 연기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보디빌딩의 묘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지인들이 와서 많이 응원도 하고요. 그리고 보면서 이제 누가 제일 눈에 띄는 선수들을 이제 심판원들이 고르는 거죠. 그리고 이 선수들을 이제 또 추려서 무대에 세워서 이제 거기에서도 또 이제 최고를 가려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그랑프리라에서 각 체급별 우수한 선수, 이제 탑이었던 선수들을 다 이제 무대에 불러서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최고를 가리고요. 자, 8번 예선 시합 2라운드의 경기 방식에 대해 말하시오. 2라운드에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네 가지의 규정 포즈를 보는데요. 1번 포즈, 그러니까 프론트 더블 바이셉스, 그리고 사이드 체스트, 그리고 백 더블 바이셉스, 그리고 앱도미널 앤 사이. 이 정도를 이제 선수들을 전부 다 세워놓고 동시에 포즈를 취하게 만듭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복장 규정 위반에 대하여 말하시오. 복장 규정은 그 앞서 얘기했었던 그 보디빌딩 복장 규정 그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으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위반이라고 바로 명시할 만한 부분들이 무늬가 있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었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제재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장신구가 있고 등과 복부가 보이지 않는 경기복을 입었을 경우, 그리고 운동화라든지 액세서리를 과도하게 착용하고 이제 껌, 사탕, 담배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금지되어 있겠죠. 쉬운 문제인데 이 또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0번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대하여 말하시오. 저는 생체 이외에 생활체육 지도자 자격증에서 뭐 노인 스포츠 지도사 이런 것도 봤는데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과 재작년에 한번 그냥 봤는데요. 이 문제를 실제로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과거 기억 한 10여 년 전에 응시했을 때 그때에도 도핑 방지에 관한 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빌딩에서 도핑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게 내추럴이니 아니니 이러면서 어떤 사람들의 이제 피땀 흘린 그 노력들을 다 허사로 만들어 버릴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렇게 예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핑 방지 규정 위반은 선수의 시료 내에 금지 약물이 들어있는 경우, 그리고 또 대사물질 또는 표지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래서 시료로 도핑을 체크해내기도 하고 그리고 피를 뽑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쓰려고 하는 사용 시도만 해도 만약 이거를 증명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경기 메달, 포상 이런 것들 다 몰수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몇 년간 이제 정도에 따라서 다른데요. 심하면은 아주 영구 제명을 당할 수도 있고 다시는 이제 대회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시료 채취 제공의 회피, 거부만 해도 도핑 방지 규정 위반에 해당하고요. 실제로 그 회피라든지 거부로 인해 가지고 모든 포상을 몰수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라면은 경기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금지 약물을 섭취해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관련된 일체의 메달, 점수, 포상 다 몰수당하고 웹페이지에 이 선수가 도핑을 하였다라고 아예 실명이 게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권해서도 안 되고 본인이 직접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 위험에 대해서는 특히나 요새 많이 이슈가 됐죠.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숙지해서 잘 대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공피부약 사용 위반에 대해서 말하시오. 인공피부약은 보통 보디빌딩을 계속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회 출전 전날에 색깔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항상 태닝을 합니다. 야외 태닝도 하고 기계 태닝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 근육의 선명도를 더 잘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해 준비하는 건데요. 저희네 그 보디빌딩 좀 클래식한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전날에 프로탄이라든지 착색약 같은 걸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일에 컬러 크림을 바른다든지 그리고 또 오일, 핫스탑 이런 것들은 적발 시 출전 금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오일 같은 경우는 이게 무대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선수들의 상해 위험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도 클래식한 보디빌딩 대회에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디빌딩에 관한 얘기네요. 그 인공 피부약인 프로탄과 컬러링에 대해서 말하시오. 인공 피부약은 사용할 수 있으나 그 앞선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대회 24시간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티가 날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면은 이 부분도 감점의 요인이라든지 출전의 제재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디빌딩 대회 도중 흘러내릴 시 이게 또 감점의 요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 당일에는 핫스타프, 광택이 있는 무색 오일, 그리고 펄, 컬러 크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용이 불가합니다. 오로지 사용되는 거는 전날에 이제 프로탄 정도만 쓸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도 다른 여타의 사설 대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보디빌딩 모델 선발 대회는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서는 각 대회마다 규정들이 다릅니다. 오일을 많이 써도 상관없는 경우도 있고요. 뭐 이런 거에 아예 제재가 없는 경우들도 있으니 이제 이 부분 또한 출전을 하는 대회 홈페이지에서 정확하게 정보를 얻어서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의도하지 않은 도핑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 내용 그대로인데요. 그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약물 검사 반응에서 양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건 도핑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복용하고 있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서 먹었던 약이 도핑 테스트에서 이제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금지 약물이 검출되는 경우, 이 경우를 의도하지 않은 도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해당 경기와 관련된 일체 메달, 점수, 포상, 기록 전부 다 몰수되고 또 향후 이제 얼마간 또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자신이 이제 먹는 이제 자연스럽지 않은 약들은 전부 다 이제 보디빌딩 대회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금지 약물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말이죠.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운동 지도자로서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한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4번 응급처치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하시오. 상식선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응급 환자를 발견하면은 본인이 119에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119에 먼저 신고해 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팁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거기 좀 누가 도와주세요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특정 그 인물의 복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칭을 해서 거기 모자 쓴 남성분 꼭 좀 도와주세요. 그 군중 속에
이기라는 게 있죠. 사람이 많은데 거기에서 누가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그 누가 누군지 몰라서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누군가를 지칭해서 신고하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안심을 시킨다. 그리고 의식이 없을 경우 호흡 여부를 판단하고 또 호흡이 없으면 빠르게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심폐소생술. 그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도요. 그 매년 자꾸 개정되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인공호흡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 이게 자꾸 개정이 됩니다. 근데 제일 대중적인 걸로는 흉부 압박을 30회 하고 그 후에 인공호흡을 2회 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출혈이 많이 발생했다면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그 출혈 부위를 올려야 하고요. 이를테면은 발에서 피가 많이 나고 있다고 하면은 발을 이제 높은 의자에 괴어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골절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부목을 대서 고정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근데 또 이때 주의사항이 만약에 머리를 다쳤다라고 하면은 자리 이동이 참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만 하고 구조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15번 계속해서 응급처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들도 한 번씩 문제에 나옵니다.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니 이 부분들도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식이 없거나 혼미하면은 크게 소리치거나 그리고 어깨를 두드려서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요. 반응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지나가는 사람의 특징을 정확하게 지칭해서 신고를 위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가 막혀서 호흡을 못하고 있을 수 있으니 이때 입을 열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호흡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호흡이 없다면 심폐소생술을 진행합니다. 이 또한 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외워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좋은, 그리고 또 팁 드렸던 정확하게 사람을 지칭한다 정도만 추가해서 대답을 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16번 추가 출혈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말하시오. 추가 출혈이라고 하면은 이제 의식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거 떠나서 이제 출혈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일단 환자를 눕힌 후 다리를 올려 보온을 하고 환자의 맥박과 호흡과 의식을 체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바깥쪽으로 출혈이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선 내의 일이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염물질이 있다면은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또 지혈을 위한 일련의 과정들을 시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출혈의 경우에는 온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떨어지는 체온을 이제 겉옷을 덮거나 해서 방지해 주면은 좋은 응급처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번 의식이 있는 환자의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말하시오.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환자의 동의를 구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싫어요, 가세요 라고 한다면은 진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의를 구했을 때 만약에 도와달라고 한다면은 행할 응급처치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저희가 보통 이제 응급처치하면 생각나는 라이스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라이스도 좀 바뀌어서 어떤 때는 프라이스라고도 하고요. 지금 저희는 교재에 라이시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총 5가지를 시행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분적으로는 이제 뺄 수도 있겠죠. 레스트는 쉬고, 그리고 아이스는 냉찜질, 이제 부어오르거나 이제 타박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컴프레스는 압박하고 드레싱인데
만약에 이제 이거는 골절이 있을 때일 것이고요. 엘리베이션은 이 앞선 문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출혈이 있는 경우에 그 외출혈에 대한 지혈을 하기 위해서 거상을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스플린트, 이 부분 또한 골절이 있을 때 고정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 문제 정도는 이제 영양학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18번 문제. 필수 영양소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필수 영양소란 그 신체의 성장과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그러니까 대사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눈을 깜빡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심장이 뛰고 이제 이런 데 필요한 영양소인데, 포인트는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아서 저희가 꼭 음식물로 섭취해야 되는 그런 영양 성분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필수 영양소를 얘기하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정도를 얘기합니다. 이 중 저희가 제일 자주 언급하게 되는 3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죠. 자, 19번 문제. 또 영양학입니다. 보디빌딩에 맞는 영양 섭취 계획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 보디빌딩이나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취하는 행동들을 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 공복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이에 맞춰 가지고 끼니라든지 간식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너 시간 간격으로 뭐 아침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점심에는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섞여 있는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 사이에 공복이 너무 길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바나나에 뭐 계란 2개 이런 식으로 계속 그 단백질 동화 작용을 원활하게 만들기 위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디빌딩을 할 때 먹게 되는 그 타이밍이 하루에 한 5번 정도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간식이 있고, 또 정말 열심히 하는 경우라면은 저녁에 자기 전에 단백질, 이러면 총 한 6끼니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이 정도로 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0번 대상별 영양 섭취 방법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 대상은 일단 성별, 나이, 체형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크게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는데요. 이제 이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남자는 2000에서 2500칼로리, 여자는 1800에서 2000칼로리. 그리고 탄수화물은 55에서 65%, 그리고 단백질은 7에서 20% 정도 사이로 구성을 하게 되고, 지방은 15에서 30% 정도의 섭취를 권장합니다. 이제 이런 비율들이 이제 잘못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죠. 만약에 살이 찐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너무 안 먹어버리면 뇌가 활동을 못하게 됩니다. 그 뇌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은 운동은 뇌가 시키는 것인데, 그 복잡하고 정교한 동작들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위해서도 탄수화물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은 그 통풍이 자주 걸립니다. 그 단백질 과다한 합성으로 인한 그 질소, 암모니아 같은 것들이 몸에 많이 쌓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지방을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혈관, 심혈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대사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니까 뭐든 적당히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1번 이제 영양학을 넘어서 또 이제 보디빌딩 훈련 방법론들에 관한 건데요. 그 보디빌더 초보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운동의 3대 요소인 운동, 영양, 휴식을 고루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는 운동의 고급 테크닉을 연습하는 것보다는 역시나 기본에 충실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양질의 훈련을
위한 운동 능률 향상을 이제 계속 꾀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22번 전문 보디빌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훈련 양상은 무엇인가? 그 전문 보디빌더라고 하면 숙련자라는 이야기인데요. 수년 혹은 십수년, 이제 정말 베테랑 분들은 수십 년을 이제 열심히 해서 멋진 몸을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할 만한 게 이제 적응하지 못하게 할 것. 그래서 가동 범위, 뭐 고립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무게, 그리고 또 특별한 훈련 방법들, 뭐 강제 반복, 슈퍼세트, 디센딩 드랍, 치팅, 뭐 트라이세트, 이런 것들이 이 전문 보디빌더에게 고루 적용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3번 적당한 자세를 운동한 후 무엇이 근육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인가? 문제가 조금 이상한데요. 이해할 때 적당히 잘 운동한 후에 어떤 게 시행되어야 근육 성장이 될 것인가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적절한 훈련이 그대로 이제 반복되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이제 이는 주기화에 해당하죠. 그리고 단백질 합성 시기를 노린 효율적인, 이제 앞서 설명했던 보디빌딩에 맞는 영양 섭취 계획, 그리고 이제 몸이 잘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잠을 잘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잠은 생각보다 많이 중요합니다. 내분비계에서도 중요하고, 그리고 대사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근골격계에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근막의 상태가 곧 훈련의 질을 결정할 텐데, 그 근막에서 수분 교환이 일어나는 게 또 잠을 잘 때입니다. 그래서 운동, 그리고 영양, 그리고 휴식이 되겠습니다. 24번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훈련 방법에 차이가 있을까? 이제 이것도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될 수도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남자 또한 마찬가지로 여성스러운 남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정말로 효율적으로 몸을 키울 수 있는 남자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요. 이제 제일 평균적인 이야기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그 호르몬들이라든지, 그리고 또 신체적인 특성 자체가 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계속 컨디셔닝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특히 근력 운동, 몸을 바꾸길 바란다면, 좋은 몸을 가꾸길 바란다면은 근력 운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분할해서 훈련을 하게 되면은 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중관절 운동, 그리고 전신 운동 위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25번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과 다르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이것도 대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그래도 노화, 퇴화가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을 테니 일단 충격량이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어야 될 것입니다. 충격은, 그러니까 파워는 속도 곱하기 무게이죠. 그런데 그 무게를 빠르게 움직일 만한 것들, 그 자체만의 충격량이 있기 때문에 상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게를 싣고 뛰는 운동들, 이를테면은 바벨을 등에 얹고 하는 점프 스쿼트, 이런 것들은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을 제일 먼저로 해서 충격량, 그리고 또 그 대상자의 문진을 정확하게 해서 안전한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6번 내가 근력 증가에 관심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반복 횟수는 무엇인가? 근육의 발달에 가장 좋은 무게는 우리가 8번에서 12번 할 수 있을 만한 무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근육 발달이 아니라 근력 증가라고 했으니 이제 좋은 자세나 효율들을 전부 다 꾀한 다음에 원RM이라고 하는데요. 한 번 들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부터
그리고 4번에서 5번 들 수 있는 이제 최대 근력의 80에서 90% 정도 쓸 수 있는 이제 중량까지 갈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은 근육을 키우는 데는 8번에서 12번 할 수 있는 무게, 그리고 근력을 키우려고 한다면은 한 번 들 수 있는 무게부터 4, 5번 고중량 운동들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중량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또 순발력입니다. 속도가 추가되는 것이죠. 자, 27번. 내가 보디빌딩을 하고 있다면 저횟수 방법을 피해야 하는가? 이 저횟수 방법 또한 앞서 설명한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게를 드는 것, 원RM이죠. 그런데 또 보디빌딩은 근육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을 키우기 위하려고 한다면은 큰 무게로 8번, 12번을 할 수 있다면은 계속 근육이 더 잘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근육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중량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 적당한 중량 자체를 키워가기 위해서 고중량 운동을 주기적으로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반복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8번. 이제 이어지는 문제네요. 그렇다면은 얼마나 자주 저횟수를 사용해야 하는가? 적당한 답은, 아니 절대적인 답은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상대적인 거죠. 내 컨디션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병행하고 있다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휴식, 그리고 또 취할 수 있는 영양, 그리고 이 컨디션, 회복이 얼마나 따라오는가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충분히 쉴 수 있다면은 다중관절 운동에서 저횟수 운동을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 정도에서 만족한다,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저횟수 방법을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하고 싶을 때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식과 회복이 전부 다 전제가 된다면은 뭐 맨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육량 증가를 위해 가장 좋은 반복 횟수 범위는 앞서 설명했죠. 8번에서 12번 정도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무게, 내 최고 중량의 70에서 80% 정도가 권장됩니다. 사이즈와 근력은 상관관계가 있는가? 근력은 바꿔 말하면 속도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순발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이제 근육 크기가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비례 관계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큰 근육이 신경 가소성이 좋아서 빠르게 내가 반응을 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운동 신경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영양학적인 얘기를 조금 보태면은 근육이 큰 경우에는 안에 그 글리코겐 함유량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운동신경의 발달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1번 문제 보겠습니다. 훈련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인가? 이제 이는 해가 뜨고 지는 시간, 그리고 저희가 잠을 자고 일어나고 아침 식사부터 저녁 식사까지 먹는 통상적인 시간에 비례할 것입니다. 신경이 아까 정확하게 혹은 좋게 활성화되어야 힘을 많이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보통 저희 이제 생활 패턴, 뭐 아침 7시에서 8시에 일어나고 12시에서 1시 사이에 점심을 먹고, 그리고 저녁 10시나 11시쯤에는 취침을 하고, 이런 생활상이라고 하면은 일어나서 그래도 4시간, 5시간 정도는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는 12시부터 6시 사이가 가장 운동의 효율이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보통의 직장인들이라면 전부 다 일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자기 전에 잠자기 4시간 정도 전, 그러니까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운동을 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도 계속 몸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고 내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31번까지 진행했는데요. 그 31번까지의 서두에 해당하는 한 열 몇 문제 정도가 그 저희한테 이제 조금 생소한 문제이니 잘 숙지하시면 좋겠고요. 자, 32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